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엄마 학교 지난 시간에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지 여쭤보면 자존감이 높고 행복한 아이를 키우기 원한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네. 자, 그 자존감의 두 가지 요소도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러니까 뭐 자기 네. 효능감?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감. 존중감. 예,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셨었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네. 그게 자기 효능감이죠. 그렇죠. 자기 존중감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사람인가? 이게 이제 자기 존중감이죠. 그러면 들으면서 아마 이제 거의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다 높은 아이가 되길 다 바라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어떻게 자존감 높게 중요한 키울 건 수 그거죠. 네,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일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아마 많이 되었겠죠. 네. 근데 오늘 소개할 연구는 스탠리 쿠퍼 스미스라는 학자가 네. 자존감을 키우는 5가지 조건에 관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자, 이 연구를 보면 우리의 많은 관심이 가족의 부모의 교육 수준, 네. 지리적 생활 환경, 사회 계급, 아버지의 직업, 엄마가 전업주부로서 늘 집에 있는지 여부, 이런 게 아이의 자존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밝혀졌대요. 없다는 게 밝혀졌어. 다 있는 줄 야, 알았는데. 이거 되게 많다. 힘들다 네. 했는데. 근데 이게 상관이 없다. 굉장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들이죠. 네. 근데 이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군요. 예, 관계가 없다는 그러면. 거예요. 자, 그러면 자존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지 도대체 연구를 뭘까? 해보니까 아이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른이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어른이 아이와 맺는 관계의 질,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 이것이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 네. 연구의 결론이었다고 해요. 저희가 또 작아지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있는 엄마들의 이제 염려가 뭐냐 하면 내가 직장에 이렇게 맞아요. 있으면 많이 못 해주니까. 아이를 많이 못 해주니까 아이가 다른 엄마 전업주부 엄마에 비해서 뭔가 내가 케어가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이 연구를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질만 내가 높일 수 있다고 하면 그렇죠. 해결이 해소가 된다는 예, 거잖아요. 높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엄마 행복학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애착 연구를 보면요. 네. 엄마가 행복할수록 애착의 질이 높아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건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저도 제가 막 짜증나고 화가 나면 예. 아이들에게 대하는 게 조금 신경질적이고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예. 좀 기분 좋고 행복하고 뭔가 막 그쵸. 룰루랄라면 예. 애들한테도 룰루랄라 대하거든. 돼야죠. 네. 자, 근데 이제 엄마 행복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남편이잖아요. 남편이죠. 그쵸 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최고의 부모 교육은 친밀한 부부 관계다. 그러네요. 예, 이게 그냥 허공의 메아리나 그냥 우리가 어떤 이것이 가치로운 거니까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연구 결과들을 통합해보면 네. 결국은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은 그렇게 간다는 예. 거잖아요. 결국은 해보니. 예, 그렇게 가는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힘든 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건가? 이건 하나의 사실은 기술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자존감을 키우는 5가지 조건이 궁금하시죠? 네. 네. 뭘까? 예, 뭘까?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네.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고요. 자기가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네.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감정도 감정. 수용될 때. 그치. 막 예, 울면 예. 우는 거. 너 왜 울어? 또 그쵸? 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남자애가 울고 뭐 이렇게. 어디서 눈을 그렇게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들이 받아들여질 때. 근데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려면 아이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처벌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거절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들어야 되겠죠. 논리적 오류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이가 어리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오류나 문제를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그쵸. 근데 이런 오류가 없지만 단지 부모 생각과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아이의 나이에 맞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패를 통해서 배울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지 생각대로 해보게 하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해보고 실패하도록. 예, 오늘 날씨가 추운데 제가 막 집에서 걸어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애가 6살쯤 된 여자애가 그 뭐라 그래 아사 원피스 아 얇은 예, 거. 그 깔깔이. 치마가 요 밑에까지 오는데 그 위에 파카를 입었어요. 분홍색. 근데 너무 예뻐요. 아마 엄마가 하도 입고 싶어해서 아마 그렇게 입혀서 어디를 보내는 것 같은데 네. 추워 말도 안 돼. 내복 입어.
아예 입구도 못 나가게. 예, 입고도 못 나가게. 이제 엄마들은 감기가 안 그렇죠. 걸리는 게 그렇지. 목표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엄마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 밑에 내복을 입혔겠죠. 지가 갔다 오면 추운지 알겠지. 엄마 이런 날은 다시는 이거 안 입을래. 그러겠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 배우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맞아. 근데 이렇게 해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전수할 건 전수하고 음. 그렇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경험들은 사실은 걔가 실패를 통해서 짓게 되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 틀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은 행동이나 성취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존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 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온전히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그렇죠. 이유가 숙제였죠. 예, 숙제였잖아요. 그 말씀드렸던 이유가 공부할 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이건 너무나 많은 오염변이 그 있어요. 조건이 붙잖아. 그게 엄마가 원하는 행동이잖아요. 네. 엄마가 원하는 걸 하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좋아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게임을 엄마가 가장 싫어한다는 걸 애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겠으나 혼란스러울 수 엄마는 게임하는 나도 사랑하는구나. 네. 그렇지만 게임을 오래 하는 건 해롭기 때문에 내가 오래 하면 안 돼서 엄마가 금지하는구나. 한 거구나. 이거를 배우게 될 거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행동이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해서 너무나 많은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고 음. 존재를 받아들인다. 이게 도대체 이 상황에서는 뭔지 도대체 뭔지. 이 상황에서는 뭔지 저 상황에서는 뭔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네. 대전제는 행동과 성취에 따라 걔의 존재에 대해서 음. 피드백을 주는 건 피드백은 줄 수 있죠. 네가 잘했구나, 네. 못했구나. 근데 사랑 표현을 그걸로 조종하는 건 아니라는 안 된다는 거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그걸로 주고 뺏고 네가 나의 말을 들으면 사랑할 거고 안 그러면 사랑 안 할 거고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건 절대로 그 존재가 받아들여진다는 그렇죠.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마음에 들 때만 내가 받아들여지는구나라고 예, 느낄 수 있다는 느낄 거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진정한 자녀 사랑 쓴 로스 캠벨 박사는 당신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너무 많이 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그럴 수 아니다. 아니다. 그러고 너무 보니까 많이 할 그러네. 수 없다.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떤 부모는 이래갖고 애가 버릇없도록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걱정을 하지 마라. 당신은 거기까지 못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니까. 굉장히 민망해졌습니다. 틀려. 그렇죠. 걱정하지 말고 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책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모자르다. 네, 열심히 해도 모자라다. 또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두 번째는 네. 아이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응. 실행되는 한계 안에서 자랄 때 응.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실행 한계 안에서. 아이가 이 한계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대요. 네. 아이가 자유를 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이때 아이에게 제시되는 한계는 공정하고 억압적이지 않고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돼요. 공정하고 예. 억압적이지 않고 협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협상. 자녀와 그렇죠. 한계가 있지만 이건 내가 요청하면 이 한계는 넓혀질 수 있다. 네. 이 인식이 아이한테 있어야 네. 다음에 자기가 집을 나가서 어디 갔을 때 네. 자기한테 뭔가 불편한 한계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안 자라면 옥죄어 드는데도 그쵸. 그러려니 하고 옥죄임을 어. 당하고 있는 게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이에게 제한 없는 자유가 주어지는 상황이 아닐 때. 이때 자존감이 높아진. 제한 없는 자유가 주어질 때가 아니라 제한 없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때. 예. 우리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게 훈육이 되어야 되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제시해줘야 예. 안정감이 있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를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어. 학교 갔다 온 시간을 잠잘 때까지 TV 앞에 앉아 있게 한다고 결코 그것이 아이가 자유를 경험하는가 아니죠. 아니죠.
불안은 더 높아지고 음. 더 불편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안정감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훈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네. 아이가 훈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훈련되어야 될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네.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몇 시까지는 뭘 하고 음. 과제는 기한까지 내야 되고 시간을 지켜야 하고 이런 음. 훈련들은 다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왜 아이가 이러냐면 자기의 행동을 평가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래요. 아, 확실한 근거로 예. 보는군요. 그 명확한 한계가 그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한계를 지켰을 때 아이는 한계에 따르는 높은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때 얻는 자신감이 결국은 자기 효능감이죠. 그렇죠. 그쵸. 내가 해내는 거니까. 그쵸. 한계 안에서. 스탠리 쿠퍼 스미스는 구테여 이 부분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떼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네. 이것이 자기 효능감인 거죠. 그러니까 한계 안에서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예. 큰 성취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취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예.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요. 한 인간으로서 그 아이가 존중받았을 때 자존감이 향상된다고 해요. 자, 한 인간으로 존중받는다는 건 어떤 환경인가? 그럼 부모는 아이를 통제하거나 조종하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언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창피를 주거나 조롱하지 않을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 예, 그렇죠. 부모가 의도가 좋아요. 아이한테 좋은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그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 방법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네. 창피를 줘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일으키거나. 예, 이렇게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낮아지는 뜻이죠. 거죠. 그렇다고 부모가 어떻게 아이의 모든 욕구에 응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경험은 뭐냐 하면 모든 욕구를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네. 네가 그걸 하고 싶구나. 꾸나. 우리가 정 공감이 안 되면 끝에 꾸나를 꾸나. 붙여내잖아요. 자, 이렇게 아이의 욕구와 소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아이가 인식할 때 네. 그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미셸이라는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욕구 지연의 경험도 중요하거든요. 욕구 지연의 그래서 경험. 미셸의 유명한 다음에 한번 소개드릴 텐데 욕구 지연 실험을 보면 네. 어릴 때 욕구를 지연할 수 있는 아이, 할 수 있었던 아이들 네. 맛있는 머시멜로우가 있는데 지금 네. 먹으면 한 개 먹을 수 있고 네. 나중에 먹으면 3개 먹을 수 있어. 어느 거 택할래?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3개 먹는 걸 택한 아이들이 장기 종단 연구를 해보면 연봉도 높고 네. 뭐 이런 더 나은 삶을 살아요. 네. 견디는 거니까. 네, 더 잘 견디는 거. 이런 훈련도 필요하지만 일단 지금 이 하나 있는 머시멜로우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엄마 난 이걸 너무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래 니 진짜 먹고 싶겠다. 근데 나중에 먹으면 3개 먹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은 지가 하고 선택했을 때도 지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 그렇죠. 잘했어 너무 먹고 싶었지. 그럼 그 애는 그 다음 턴에 욕구를 지연할 수도 있는 있겠죠, 거죠. 그죠? 예, 이게 이제 그 아이의 이 아이가 이렇게 할 때 아이가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나를 존중한다. 예,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네. 만든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부모는 신중하게 그어진 한계 안에서 기꺼이 가족 규칙을 두고 협상한대요. 가족 규칙을 예, 두고. 가족 규칙, 가족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예요? 어떤 걸까요? 가족 규칙이란 뭐냐 하면은요. 가족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기능하는 하나의 틀인데요. 모든 가족은 규칙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벽에 붙어서 걸려 있지 않죠. 않지만. 가훈. 예, 훈도 가족 규칙의 일부일 네.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 명시적 규칙과 암묵적 규칙이 네네. 있어요. 명시적 규칙은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가족 구성원이 모두 알고 있는 규칙이에요. 알고 있는 규칙. 예. 예를 들면 식탁에서는 스마트폰을 네. 보지 말아야 하지 한다. 않아야 네. 밤 10시까지는 반드시 집에 귀가해야 들여야 한다. 된다. 그렇지 않으면 톡이라도 하고 있는 소재지를 알려야 된다. 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들어올지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네. 거죠. 이건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영향력은 이걸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족 그 암묵적 규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근데 암묵적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공공연하게 이것이 규칙이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모두가 알지만.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은연중에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 뭘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화를 내시더라도 아이들은 화를 낼 수 없다. 그거는 이런 이제 암묵적인 규칙이구나. 저희 가정에 그 규칙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자,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은요. 아빠가 화낼 수 있지만 아이도 화낼 수 있는 그쵸. 가정. 감정이 있으니까. 예. 예.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누구는 화낼 수 있고 누구는 화낼 수 없는 가정. 그렇죠. 아빠만 화낼 수 있는 가정이 절대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네. 예. 물론 아이가 화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쳐주라. 음. 그게 감정 코칭의 원리잖아요. 네. 그러면 네가 화난다고 해서 아빠한테 그런 태도로 말하는 건 나빠. 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음. 화 자체를 낼 수 없게 하는 건 아니죠. 건강한 규칙은 아니죠. 음. 자, 우리 가정에 이런 규칙 있죠. 저희 가정에도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분노가 쌓여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정서적 약자한테 가요. 그쵸. 자기 아이, 어. 자기 아내, 어. 사회에서 약한 자들. 어. 네. 그래서 우리 사회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올 때 보면 터무니없는 그 분노 폭발로 살인이나 폭행이 네. 일어날 때 그 분노는 그 가정에서 쌓인 거예요. 네. 해소되지 못한 거죠. 그럼요. 네. 그렇거든요. 자, 두 번째 암묵적 규칙은요. 네. 아침에 좀 더 심각한 얘기긴 하지만 네. 자, 의붓 아버지가 성희롱을 할 때 어. 이걸 엄마나 다른 형제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아. 자, 이런 가정은 어떠냐면 대부분 다른 가족들이 이걸 알아요. 알아요. 그럼요. 알지만 엄마도 말하지 알고 않는 거야. 형제들도 아는데 음. 엄마는 그 재혼 상태를 지켜내야 되고 왜냐하면 재정과 많은 것이 걸려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지켜내야 되고 아이들은 아빠가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걔가 어떤 상황에서 아빠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지 모두 다 은연중에 알고 있지만 모두 다 눈 감는 거죠. 그냥 말 안 하고. 예, 이게 이런 암묵적 규칙이 네. 없이는 가정 내 성폭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있어야지 그런 상태가 될 수. 그럼요. 그래서 이 규칙이 깨지면 그 성폭력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치가 그렇겠죠. 그러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대표적인 암묵적 규칙인데 음. 이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요. 네. 누구도 규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않고. 그렇지만 각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규칙이 습득되는 과정에서 강한 거절과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말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혹시 누가 아는 척을 했어. 아빠가 굉장히 무섭게 야단을 쳤어. 그러면 걔는 그 다음부터 그걸 절대로 아는 척하지 않겠죠. 아빠가 화를 냈어. 거기 한번 화를 내며 달려들었어.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 걔는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네요. 못하겠죠. 이런 반복적인 거절과 뼈아픈 처벌을 통해서 이 규칙이 습득되기 때문에 네. 이 규칙을 한번 습득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강력해요. 그리고 가족을 장악하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일수록 명시적 규칙이 많고요. 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일수록 암묵적 규칙이 많아요. 서서 쉬쉬한다는 거죠. 쉬쉬 하는 거. 그러니까 숨겨야 될 게 네. 많은 거죠. 숨겨야 될 게 많다는 거는 그 집이 정서적으로 살얼음판 같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막 예민하고 막 이럴까. 그 정서적 긴장이 늘 있다는 뜻이에요. 날카로울 것 네. 같고. 그러니까 그 긴장은 아이들의 몸을 긴장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지죠. 그래서 숨기는 가정일수록 이 명시적 규칙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원가정을 이제 보셔야 돼요. 네. 아이들과의 관계는 2차적이고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어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가정에서 이런 규칙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 오늘 규칙이 과제예요. 있었는지. 우리 가정의 명시적 규칙은 뭐였는지, 우리 가정의 암시적 규칙은 규칙은 뭐였는지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네. 고단 프로세스를 할 수 있어요. 네. 저희도 뜨란도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요. 무슨 규칙이에요? 문자가 많이 안 오면은 속상하고 서운해요. 근데 서로 그걸 표현하지 않나요? 네, 그 권사님하고 서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은데 서로 실망한 표정을 네. 보면서 서로 낙담하고 네, 오늘은 동영상 동접도 적고 문자도 적고 예, 서로 그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서로 낙담한 표정을 서로 그렇죠. 회피하면서 네. 뭐가 문제였을까? 네. 다음에 뭘 잘해야 문자가 더 올까? 들어올까?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시는군요. 그렇죠. 자, 오늘 두 분이 서로 그걸 한번 드러내보세요. 권사님 이따가 나 좀 봐요. 얼굴 봐요 우리. 그러셨구나. 네. 자, 화요일에 함께하는 엄마학교 오늘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5가지 조건 편이었습니다. 네. 이상희 간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